그 난리가 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는 내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그걸 미리 2년 전에 지금 당장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빌라를 사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권기현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미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피부로 와닿지 않다 보니까 이 외면하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2년 내에 부동산 시장이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이 무서운 사실이 무엇인지 좀 짚어보고요. 특히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3월 아파트 거래량이 4,000건을 넘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1,800건, 2,000건 정도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좀 살아나는 갑다 싶다가 다시 이제 꺾어지기 때문에 PF발 4월 위기설, 그리고 하반기에 부동산 2차 하락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한 영상들이 유튜브 통해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의 우려, 두려움이 굉장히 커졌던 사실인데요. 최근에 공사비도 올라가고 일반 분양가도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도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쌍끌이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매수하기, 투자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이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서울에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아파트 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정말 바닥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고 더 이상 하락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당장 이 빌라를 사지 않으면 2년 내에 난리가 나서 앞으로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청자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서울의 거래량이 4,000건을 돌파할 거다. 2021년 내 최대 거래량이다라고 이제 기사 제목이 나왔습니다. 연초 분위기랑 많이 달라졌거든요. 작년에는 특례 보금자리론, 그러니까 7, 8%의 높은 금리가 있었었죠. 그런데 그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4%대 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자금이 시장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거래량이 쫙 늘어나서 한 3,900건까지 찍었었죠. 그런데 이런 정책 자금이 다 소진이 되고 나니까 거래량이 쭉 빠졌고요. 또 연초에 PF 위기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다가 4월 총선 이후에 많은 건설사들이 연쇄 부도가 날 거다라는 우려가 점점 커졌었죠. 4월 위기설은 오지 않았네요. 그런데 PF 위기설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해소된 건 아니죠. 근데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이 PF 위기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게 이미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은 알고 있는 위험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정부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이미 이 PF 위기를 인식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들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아직까지 터지지 않는 내관처럼 남아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딱 때려서 받는 충격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있다 보니까 원래는 신생아 특례,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보다 훨씬 더 저렴한 저리의 정책 자금들이 시장에 풀려서 9억 이하의 아파트 거래량이 굉장히 증가됐고, 또 한 가지는 공사비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사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어쩔 수 없이 시공사의 그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조합하고 시공사가 공사비가 타결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공사비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분양가가 앞으로 올라갈 분양가보다는 싼 거죠.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가격에 사는 게 가장 저렴하다라는 인식도 같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거래량이 4,000건을 돌파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가 연초부터 앞으로 공급 부족을 대비해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활성화 정책들을 쏟아내듯이 내놓다 보니까 공포감보다는 이 기대치가 훨씬 더 커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거래로 이제 이 증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공사비가 얼마나 올랐나 보게 되면은 468만 원이었던 공사비가 2024년에는 810만 원으로 무려 2배 가까이 뛰었고요. 이거는 평균치다 보니까 최근에 반포 같은 데는 분양가가 조합하고 건설사가 이제 합의해서 타결이 된 게 평당 1,300만 원. 그리고 분양가로 따지게 되면 무려 8,500만 원의 일반 분양가가 책정이 될 걸로 예상이 돼요. 이걸 우리 시장에서 많은 수요자들이 처음에는 놀랬다가 점점 인식하고 있다. 자, 이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공사비를 올려줘야 되는구나라는 걸 받아들여서 시공사와 이 그 조합이 공사비가 타결이 돼서 최근에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불광 5구역 같은 경우가 재개발, 재건축을 한 단지들, 정비 사업들이 일반 분양을 할 때 분양가가 최초에 예상했던 거는 8억 1천만 원이었는데 불과 1년 반 만에 12억 8천으로 일반 분양가를 높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은 이 공사비가 올라가는 걸 조합이 모두 다 100% 떠안고 부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는 조합원들이 부담을 해서 추가 부담금을 또 추가 부담금을 더 많이 내고 또 그 일부는 또 일반 분양가로 전가가 돼서 이 일반 분양가가 이렇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변화되는 폭이 무려 4억 7천만 원이나 돼요. 그리고 홍제 3구역 같은 경우는 10억 4천만 원 정도의 일반 분양가를 예측했던 것이 14억 8천만 원, 14억 8천만 원, 84 타입이 서울의 중심지도 아니고 외곽이 42.5%나 급격하게 일반 분양가가 오르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자, 이 분양가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걸 누가 사? 안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안 사면 어떻게 되죠? 자, 분양가가 높아지고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를 적응을 해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분양가가 너무 높다고 안 사게 되면은 미분양이 나게 될 거 아니에요? 자, 미분양이 나게 되면은 사업 자체를 하지 않게 돼요. 없어지니까 공급 부족이 되겠죠? 자, 공급 부족이 되면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다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악순환이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비싸서 안 샀는데 안 샀더니 결과적으로는 가격이 더 높아져서 평생 집을 안 살 거란 모르지만 집을 사야 된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합 측 입장에서도 무조건 계속해서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타결이 됐고 그 결과로 일반 분양가가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피부로 와닿지 않다 보니까 외면하고 있는 정말 무서운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바로 공급 부족이 앞으로 확실하게 닥쳐온다는 사실이에요. 아직까지 쓰나미가 나한테까지 밀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쓰나미 경보가 이미 발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오는 거잖아요. 이걸 대비할 수가 없어. 왜냐? 자, 원래 2024년도 작년보다 입주 물량이 줄었어요. 원래 입주 물량은 16,3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 매년 평균적으로 47,000가구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작은 공급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증가되고 있지만 이 증가되는 거의 대부분 절반 정도는 한 12,000가구 정도는 둔촌주공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강동구에 국한된 공급이 이루어지고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강동구를 뺀 24개 구에는 공급 물량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는 거죠. 더욱더 문제는 뭐냐면은 2026년은 공급량이 1360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말도 안 되게 47,000가구가 매년 필요한데 그거에 말도 안 되는 1360가구 정도로 공급 물량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1360가구도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뭐 10층 이렇게 해서 아파트 같지 않은 아파트 또는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까지 다 포함이 된 숫자가 1360가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투자자분들, 일반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300세대, 500세대, 1000세대 정도 되는 단지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2026년에만 그런 상황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27년, 2028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거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2026년, 7년에 입주 물량을 지금부터 착공을 해야 3년 정도 걸려서 입주 물량이 실제로 시장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서울은 신도시라든지 이런 택지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80%, 90% 이상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만 아파트를, 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착공 물량이 거의 없는 상황이니까 2026년, 2027년에 실제로 이런 공급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100% 대체할 수 없지만 대체 시장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든 정책들이 아파트 위주의 정책들로 일관이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자, 올해 들어서게 되면서 새로운 신임 국토부 장관이 자, 규제 풀고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 하면서 정책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급을 못하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비아파트 시장, 특히 빌라 시장이 전세 사기, 역전세 때문에 거의 박살이 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전세 사기 때문에 어떠냐면은 이 수요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수요들이 일부가 빌라 대체 시장으로 가서 수요를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위험 때문에 빌라 수요도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아파트 규제 풀고 공급 확대를 해야겠다라고 하게 된 건데 이 비아파트 시장은 더 최악입니다. 자, 옅은 파란색이 서울인데 서울 2022년에 빌라가 인허가 받은 물량, 인허가가 돼야 앞으로 공급 물량이 나오잖아요. 16,000가구였던 게 3,700가구로 무려 76.8%가 감소를 한 거예요. 빌라가. 새롭게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제로에 가깝게 공급이 안 된다는 거고, 이 빌라와 비슷하게 형성되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이걸 정부와 서울시가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도 2022년에 11,800가구가 공급이 되는 게 작년 2023년에는 2,400가구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된 거예요. 인허가 자체가. 그리고 그 감소폭이 무려 80%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이 비아파트 시장이 초토화됐고 원가 이하의 말도 안 되는 가격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느냐? 가장 큰 원인은 전세 사기입니다. 근데 전세 사기가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특정한 지역에,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90%, 거의 100%에 육박하는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세 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놨던 카드가 뭐냐 하면은 공시가격을 18.6%를 급락을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보증보험을 드는 조건을 강화시켜버린 케이스가 된 거죠. 자, 전세 사기가 터지니까 보증금을 날릴 위험이 있으니까 전세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을 들고 싶은 거예요. 위험한 지역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위험하지 않는 지역은 사실은 보증보험을 들지 않아도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법의 보호를 받아도 충분히 이 보증금을 완전히 완벽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인데 일부 지역에 이런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공시가격을 급락을 시켜버린 케이스가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원래 빌라 신축으로 투룸 빌라 가격이 한 6억 5천 하던 동네에 정상적인 전세 가격은 3억 5천입니다. 그러면은 요 전세가율이 한 55%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이 55%밖에 안 되는 지역은 이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파산을 해서 경매가 진행이 되더라도 이 경매 낙찰 금액에 의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임차인들 3억 5천은 충분히 100% 돌려받을 수 있는 이 전세가율이라는 거고 이런 지역은 안전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전체 시장에 영향을 주는 공시가격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4.6%밖에 안 낮추는 걸 급격하게 낮추게 되면서 이게 문제가 커지게 된 게 뭐냐 하면은 자, 공시가격이 원래는 6억 5천짜리가 시세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2억 4천 정도였어요.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보증보험을 이 공시가격의 150%까지는 들 수 있었는데 이때는 보증보험을 아예 안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3억 5천 정도의 정상적인 전세 가격을 놨었는데 보증보험 150%를 적용하더라도 3억 6천까지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공시가격을 18.6%를 낮추고 또 보증 한도를 126%로 낮추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면은 원래 2억 4천이었던 공시가격이 2억 1천으로 낮아지게 됐고 이 낮아진 공시가격에다가 보증보험을 126%를 더하니까 전세 한도가 2억 7천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위험하지 않는 지역에 3억 5천의 전세를 놓고 있던 정상적인 임대인이
갑자기 보증보험 한도로 인해서 이만큼 전세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서 무려 8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다음 계약자, 새로운 계약자를 찾을 때 8천만 원을 내줘야 되는 역전세가 전체 시장으로 퍼져버린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빠지니까 매매 가격도 빠져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지금 현재 전세가율은 49%, 50%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이 가격에도 사실은 이 빌라 가격이 빠질 이유도 없고, 사실은 6억 5천에 있다 하더라도 전세 가격 2억 7천이면 40%대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아파트의 보증은 KB 시세와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시세를 정상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 가격의 기준으로 보증보험을 들 수가 있다 보니까 역전세가에 대한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고 빠르게 회복이 된 거예요. 또 아파트 가격이 또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이 빌라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을 갖고 이 보증에 대한 기준을 잡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보증 가격도 떨어지게 되고 보증 한도에 의해서 전세 가격도 떨어지는 연쇄작용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게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오히려 아파트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는 결과가 만들어져 버린 상황이 지금 현재 빌라, 비아파트 시장을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어준 여러 가지의 이유 중에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번 2024년 들어서면서 110 대책에서 공시가격으로 했던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누차 영상을 통해서 기준을 바꿔야 된다. 공시가격이 아닌 실거래가라든지 한국부동산원에 요즘에 빌라 같은 경우도 실거래가가 거의 다 신고가 되고 있잖아요. 실거래가라든지 이런 데이터, 충분히 빅데이터가 쌓여 있는 걸로 이 기준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10 대책에서 주택가격 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현재 150%의 비율을 126%로 낮췄던 거를 어느 정도 높이겠다. 예를 들면 한 140%까지 높이겠다. 요런 미봉책으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미봉책이라도 지금 현재 전세가보다는 현재 조금 더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전세 가격이 좀 회복이 되면서 지금은 원가, 빌라를 건설 사업자가 새로 짓는 원가보다도 시세가 낮게 형성돼 있는 말도 안 되는 불균형이 시장에 형성돼 있는데 그게 정상화되는데 어느 정도는 기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주택가격 산정 방식이 개선되는 게 법 통과,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이나 기준시가 적용 비율을 개정하면 되고요. 국토부가 원래 6월 달 정도로 이렇게 개선이 되는 걸로 예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6월 정도까지 기다려 보게 되면은 현재 126%였던 것이 일정 부분 한 140% 정도로 완화가 되면서 현재 말도 안 되는 전세 가격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이 형성되는 이런 고리가 좀 더 선순환으로 정상화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더라도 앞으로 닥쳐올 2, 3년 뒤에 공급이 부족할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부터 이 공백 기간에 공급이 안 되더라도 그 이후에라도 공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서울 전체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점처럼 찍혀 있는 곳들이 재개발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1년에 100곳 이상의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됐고요. 특히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좀처럼 진행이 되기 어렵죠. 그래서 재개발 쪽을 굉장히 무게를 싣고 있어요. 특히나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매년 100곳 이상을 지금 지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공급되다 보니까 통합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서 큰 재개발이 오래 걸리는 거에 비해서 소규모 재개발들도 굉장히 활성화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재개발이 진행을 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사비예요.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고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면은 조합원 부담 자체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부담이 증가가 되면은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자, 이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사업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사업성. 일반 분양이 많이 나와서 이 공사비 부담도
감당할 수 있고 조합원 부담도 낮출 수 있고 일반 분양가도 낮출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성을 높여주는 정책들을 서울시가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을 걸고 있는데, 이 사업성을 높이는 가장 특단의 조치가 뭐냐 하면은 용도 지역을 상향해 주거나 용적률을 높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높여주게 되면은 1000세대 지을 수 있는 개발이 1300세대, 1500세대, 많게는 1800세대까지 이렇게 전체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고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게 되고, 그 일반 분양이 조합원들 수익으로 돌아가서 건축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담들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주택자가 이런 비아파트를 매수해서 투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2년 동안 앞으로 2024년에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축 빌라를 사는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 6억 이하로 사게 되면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겠다. 신축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축, 이미 지어져 있는 것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는 조건이면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겠다라는 것을 110 대책에서 발표를 했고요. 또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아니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내놔도 국회 법 통과가 안 되면은 소용없는 짓이 아닌가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시행령 개정이고요. 이미 시행령이 3월 26일 이미 시행령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완공이 되는 신축 같은 경우는 6억 이하를 샀을 경우에 주택수에서 제외돼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이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까지 줘서 이 비아파트의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라고 취지를 밝혔고요. 또 한 가지는 무주택 자녀가 이렇게 빌라를 주택을 하나 사버리고 나면은 무주택으로서 청약의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이제 우려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인 경우에 공시가격 3억 이하는 청약을 할 때 이 주택수에서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것까지 이제 시행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주택이 있어도 청약 기회가 살아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무주택으로서. 그러니까 투자는 투자대로 할 수 있고 청약은 청약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비아파트가 말도 안 되는 이제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주요 원인이 전세 사기, 전세 가격 하락, 그리고 매매 가격 하락인데, 110 대책으로 인해서 보증에 대한 기준이 최대 보증 한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전세 가격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전세 가격도 올라갈 수 있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매매 가격도 조금 회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보다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네 라고 하는 상황. 그러니까 더 이상 하락에 대한 위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많은 재개발에 대한 호재까지 이렇게 더해지게 되면은 수요가 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서울에서 작은 자본으로 재건축이나 이런 큰 자본이 들어가는 방법 말고 상대적으로 작은 자본으로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재개발이잖아요. 그런데 이 재개발이 건축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담 증가로 인해서 이제 투자를 좀 망설이게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고밀 개발이 가능한 게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왕이면 내가 빌라를 한번 사볼까라고 마음을 돌렸고, 지금 아니면은 이런 기회가 없고 2년 안에 그 난리가 나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는 내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그걸 미리 2년 전에 지금 현재 당장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빌라,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빌라를 사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반 재개발보다는 당연히 용적률이 높고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역세권 개발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역세권 관련된 사업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임대 아파트인 청년 안심주택은 관심을 놓아버려도 되고요. 이 3가지 중에서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복합개발, 그리고 역세권 장기전세, 이 3가지 중에서 지금 현재 이 정치 지형이 여소야대다 보니까 법이 개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사실 진행되기가 어렵고 좀 불확실성이 큰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법이 통과되거나 개정이 돼야 되는 사업인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요거는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야만 되니까 요거를 관심에서 제외를 시키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시 장기전세 운영 기준을 갖고 이제 진행이 되고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조례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국회 법 개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의지만 있으면은 역세권 활성화와 역세권 시프트를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런 리스크나 불확실성이 없는 이런 선택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역세권 용적률을 어떻게 높여주냐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는 최대 준주거까지, 그래서 용적률 500%, 그리고 도심이나 광역 중심지 같은 경우는 최대 700%까지 용적률을 높여준단 말이에요. 자, 일반 재개발이 250% 정도에서 개발이 진행되는 거에 비해서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사업성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공사비 상승, 분양가 상승, 조합원 분양 추가 부담금 부담, 이런 것들을 대폭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개발이 이 역세권 시프트라는 거고, 특정 지역, 특정 요건을 갖고 있는 지역들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런데 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보다 더 높은 용적률을 받는 게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중심 상업지역까지 최대로 용도 변경이 되면서 4단계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700%가 아니라 최대 1000%까지 용적률이 상향이 될 수가 있으니까 가장 높은 용적률로 개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 시청자분이 잘 아신다면, 이왕이면 일반 재개발이 아니고 역세권 개발이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좋겠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시청자분들 스스로가 이런 정보를 잘 취합해서 잘 골라내실 수도 있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무료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오신다면 어떤 지역이 어떤 효과로서 가장 유망하다라는 거, 그리고 1억대, 2억대 갖고도 이런 역세권 개발이 되는 고밀 개발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걸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역세권뿐만 아니라 6차선 정도 되는 큰 대로변에 인접해 있는 아주 작게 높은 용적률인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게 얇게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 용도 자체가 활용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노선형 상업지역이라고 하는데, 대로변을 따라서 이렇게 얇게 상업지역이 돼 있던 곳들을 대폭적으로 상업지역을 넓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서 이런 가로 노선형 상업지역과 인접해 있는 주거지역이 있죠. 이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대폭적으로 넓어지게 되면은 주거지역은 250%의 용적률이고 상업지역은 800%의 용적률이니까 이걸 합치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한 400% 정도의 용적률로 개발이 돼서 일반 재개발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이 노선형 상업지역이에요. 근데 이 노선형 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이런 그 인센티브를 주는 게 2024년 3월 5일 날 발표가 됐고요. 설명회가 4월 16일 날 많은 이제 주민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도입이 된 거다 보니까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세미나를 오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데, 전체 시장에서 투자자나 이 시청자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극소수가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 거죠. 그래서 역세권 개발과 이 노선형 상업지역이 둘 중에 하나만 적용이 되더라도 상당히 좋은 투자인데, 이렇게 두 개가 같이 겹쳐지는 지역들도 아주 드물게 나옵니다. 그럼 이런 지역들은 정말 진흙 속에 진주 같은 그런 투자 지역이고, 지금 현재 정부와 서울시가 밀고 있는 비아파트 활성화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계획들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계속해서 규제 완화라든지 밀어주고 있는 이런 배경 속에서 가격은 전세 사기나 공시가격 때문에 비아파트의 가격대가 정말 바닥권, 말도 안 되는 원가 이하의 가격이 형성돼 있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최악의 상황이 투자로서는 상당히 좋은 요건을 잘 충족하고 있고, 이런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안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시점에 발상의 전환을 좀 하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